어머님, 오늘 처가 식구들 와요. 죄송한데 오늘은 해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던 그녀에게 며느리 소연이 던진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36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을 가르쳤지만 이런 무례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쫓아내듯 내보내는 며느리의 말투에 해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들 준서는 이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서재에 있었고 소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시어머니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육자 집안의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해숙에게 같은 교사인 며느리의 이런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혼 초만 해도 예의 바르고 공손했던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대체 무엇이 소연을 이토록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도 세월 담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해숙은 아들 집 거실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화면보다는 베란다 너머 아파트 단지 풍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5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젊은 부모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해숙은 무릎 위에 놓인 독서용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안경다리가 유리 테이블에 닿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며느리 소연은 안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아들 준서는 서재에서 다음 주 수업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런 고요함이 해숙은 좋았어요. 36년간 교단에 서면서 늘 소란스러운 교실에 있었던 그녀에게 은퇴 후에 이런 조용한 시간은 선물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차지한 책장에는 준서의 역사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책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자신과 남편의 뒤를 이어 교사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비록 과목은 달랐지만 교육자라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죠. 커피 향이 거실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해숙이 1시간 전에 내린 원두커피였는데 이제는 거의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머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해진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일어나서 다시 데우러 가기는 귀찮았어요. 그냥 이대로 앉아서 오후의 햇살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하는 맑은 전자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해숙은 반사적으로 현관 쪽을 바라보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의 손님이 아니라 며느리나 아들이 나가서 맞이해야 할 사람이겠지 하고 생각했죠. 안방 문이 열리고 소연이 나왔습니다. 31살의 며느리는 연한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화장을 꽤 신경 써서 한 모습이었어요. 해숙은 그런 소연을 흘끗 보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현관으로 가려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소연은 해숙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늘 처가 식구들이 와요. 해숙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말이었어요. 처가 식구가 오면 오는 거지 왜 자신에게 특별히 알리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다음 말을 듣고 해숙은 자신이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송한데요, 오늘은
소연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집에서 나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64년 인생을 살면서, 그것도 교사로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면서도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소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지만 의미는 더욱 분명해졌어요. 아버지가 좀 불편해하셔서요. 시어머님 계시면. 해숙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살짝 저릿했지만 표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64년 인생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안경을 집어들고 핸드백을 찾아들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해숙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죠. 서재에서 준서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벌써 가세요? 해숙은 아들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서가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욱 서글펐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는데 아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니. 응, 집에 갈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해숙에게는 아무런 일정도 없었어요. 남편 동지는 동창 모임에 나가 있었고 저녁 늦게나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현관으로 나가면서 해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 소연이 뒤에서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해숙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해숙은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배신감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해숙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5층에서 1층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해숙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초기의 소연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했어요.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자주 했고 명절이나 생신 때는 정성스러운 선물도 준비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뜸해졌고 만남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월 초순이었지만 아직은 쌀쌀한 날씨였어요. 해숙은 코트에 깃을 세우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는지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지만 곧바로 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아파트 15층을 올려다보니 아들 집 베란다가 보였어요. 조금 전까지 자신이 앉아있던 그곳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해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6년간 학생들에게 예의와 품격을 가르쳤던 자신이 정작 며느리에게는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어요. 그것도 같은 교사인 며느리에게 말입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해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소연의 표정, 말투, 그리고 그 순간의 분위기가 계속 떠올랐어요. 무엇보다 준서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해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이 오늘따라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숙은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말았습니다. 동창 모임을 즐기고 있을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우려 마시기로 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서 해숙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준서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숙은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향긋한 차향이 코끝을 자극했지만 마음속의 쓴맛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9시 해숙은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진이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고 해숙은 따뜻한 미역국을 천천히 떠먹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정겨운 아침 풍경이었겠지만 어제 일을 떠올리면 입맛이 씁쓸해졌습니다. 동진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어제 준선에는 왜 일찍 왔어? 저녁도 안 먹고? 해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 어제 일을 말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처가 식구들이 왔대.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해서 나왔어. 동진이 신문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66세의 전직 초등학교 교장답게 표정이 단번에 엄격해졌어요. 그의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를 쫓아냈다고?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쫓아냈다는 표현은 너무 거칠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었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처가 아버지가 불편해하신다고. 동진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8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을 대했던 그에게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왔어요. 해숙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동진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았죠. 은퇴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가지만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은 여전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동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말에는 서운함과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해숙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어요. 결혼 자금도 보태주었고 신혼집 마련도 도와주었죠. 무엇보다 소연이 기간제 교사로 일할 때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파트 단지의 벚나무들이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겨울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괜찮았잖아요. 해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준서가 소연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수줍게 인사하던 28살의 젊은 여교사는 예의 바르고 똑똑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했고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어요. 결혼 전 소연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해숙은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롤모델로 삼는다니 교육자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싶었죠. 해숙은 자신이 36년간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수업 지도안 작성법, 학생 상담 기술, 학부모 대응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소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시댁 행사보다 처가 일정을 우선시하기 시작했고 안부 전화도 뜸해졌어요. 해숙이 교육 관련 조언을 해주려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렸죠. 동진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놓여있던 수저가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준서는 뭐라고 하던가? 몰랐대요. 소연이가 미리 얘기 안 했나 봐요. 동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일방적인 결정에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그를 화나게 했어요. 교장으로서 학교를 운영할 때도 소통과 합의를 중시했던 그에게 이런 일방적인 처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해숙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작년 추석 때 찍은 가족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네 사람이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소연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사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네. 동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동네에서 교육자 집안으로 알려진 그들에게 며느리의 이런 행동은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해숙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36년간 학생들에게 인성과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국어 시간에 단순히 문법과 문학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올바른 언어 사용이 곧 올바른 인격을 만든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무례를 저지르다니 아이러니가 따로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 생각해 봤어요. 해숙이 찻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작년에 소연이가 정교사 임용시험 떨어졌을 때도 위로해주고 다시 도전하라고 격려했잖아요. 문제집도 사다 주고 스터디 모임도 소개해줬는데 동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의 정교사 임용을 누구보다 바랐어요. 교육자 집안에서 기간제 교사로만 일하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아는 교육청 장학사도 소개해주고 임용 대비 특강 정보도 수소문해서 알려주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어요.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준서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해숙은 아들을 탓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서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괜찮아. 너도 몰랐다니까. 오늘 저녁에 뵙고 말씀드릴게요. 소연이랑 같이 갈게요. 해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소연을 다시 봐야 할까요?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준서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저녁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자 동진이 물었어요. 오늘 온대? 응. 소연이도 같이 온다고 해. 동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벌써부터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해숙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너무 다그치지는 말아요. 애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해숙의 마음속에서도 서운함과 분노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자존심과 시어머니로서의 서러움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 저녁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이었지만 해숙의 마음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가 책장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교직 생활 동안 모아둔 교육 명언집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그녀가 신규 교사 시절 적어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교육의 시작은 사랑이고 끝은 인격이다. 해숙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교육자답게 품위 있게, 하지만 단호하게 가르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는 노트를 덮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앞치마를 두르며 해숙은 다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겠다고. 교육자 집안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가족 간의 예의를 가르치겠다고. 그것이 36년 경력의 국어교사이자 준서의 어머니로서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해숙은 서재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가 손때로 반들반들해진 수첩이었어요. 원래는 교직 시절 학생 상담 기록용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일상을 기록하는 용도로 쓰고 있었죠. 그녀는 수첩을 펼쳐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추석 전날이었어요. 가족 단톡방에 해숙이 올린 메시지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내일 11시까지 집에 모이자. 차례 준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정성껏 쓴 메시지였죠. 준서는 바로 네, 어머니라고 답했지만 소연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밤 10시, 소연이 단톡방에 짤막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저녁 늦게 갈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사과도 없었어요. 해숙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이며 차례상 준비를 머릿속으로 다시 계산했죠. 추석 당일 소연은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차례는 이미 끝나 있었고 음식도 거의 다 식어 있었어요. 소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길이 너무 막혔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처가에 들렀다 왔다는 말은 나중에 준서를 통해 알게 되었죠. 해숙은 수첩의 그날 기록 옆에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무례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거니 했죠. 10월 28일 동진의 생신날이었습니다. 해숙은 일주일 전부터 가족 모임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직접 하기로 하고 재료도 미리 장만해 두었죠. 준서와 소연에게도 미리 날짜를 알렸습니다. 생신 당일 오전 소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학교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해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학교 일이에요. 준서 오빠는 갈 거예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해숙은 휴대폰을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갈비찜은 이미 5시간째 끓이고 있었고 케이크도 주문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동진이 실망할 게 뻔했어요. 그날 저녁 준서만 혼자 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식사 내내 분위기는 무거웠고 동진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해숙은 남은 갈비찜을 냉동실에 넣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11월 둘째 주 해숙의 친정 조카 결혼식이 있었어요. 가족 모두 초대받았고 준서 부부도 참석하기로 했죠. 해숙은 소연을 위해 예쁜 한복까지 준비했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연보라색 치마였어요. 며느리가 입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았죠. 결혼식 전날 밤 소연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일 처가 일정이 생겨서 결혼식 못 가요. 그게 끝이었어요. 해숙은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2월 초 해숙이 직접 며느리를 위해 김장을 했습니다. 소연이 김치 담그는 걸 어려워한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더 정성껏 준비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죠.
오전 내내 허리가 아팠지만 며느리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김장이 끝난 후 준서에게 전화했어요. 김장 끝났으니까 가지러 와. 소연이 목도 따로 담아놨어. 네, 어머니. 소연이랑 같이 갈게요. 하지만 온 사람은 준서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소연이가 학원 수업이 있대요. 대신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해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고작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2025년 1월 새해 첫 가족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해숙은 이번에는 좀 다르게 접근했어요. 먼저 소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편한 날짜를 물어봤죠. 소연아, 새해 가족 모임 언제가 좋겠니? 아, 저는 아무 때나 괜찮아요. 소연의 대답은 성의 없었지만 해숙은 1월 7일 일요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소연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일요일에 처가 어른들이 오신대요. 다음에 뵐게요. 해숙은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리 날짜 물어봐서 정한 건데 이제 와서 못 온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소연의 답장은 짧았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떤 사정인지, 정말 미안한 건지조차 알 수 없는 차가운 두 글자였어요. 해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월이 되자 해숙은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준서의 생일은 그냥 넘길 수 없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연도 왔어요. 하지만 식사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소연아,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놓으면 어떻겠니?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소연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준서가 옆에서 소연아, 어머니 말씀이시잖아 라고 했지만 소연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죠. 해숙은 수첩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동안 쌓인 작은 무례들이 이제는 큰 덩어리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들이 모이니 무시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약속을 취소하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는 며느리. 해숙은 이 세 가지가 대화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연에게는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해숙은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해숙이 가르쳤던 제자들, 동료 교사들의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봐도 소연 같은 경우는 드물었어요. 기본적인 예의는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준서와 소연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해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정말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작은 무례들이 쌓여서 큰 갈등이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해숙과 소연은 소파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동지는 일부러 자리를 피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있으면 며느리가 더 불편해할 것 같다는 해숙의 부탁 때문이었죠. 해숙은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그녀는 한 모금 마신 뒤 찻잔을 내려놓고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깍지를 끼고 있었어요. 소연아, 우리 차 한 잔 더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할까? 해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36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익힌 특유의 어투였어요. 다그치지 않으면서도 권위를 잃지 않는 그런 말투였죠. 소연은 고개를 살짝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네, 어머님. 대답은 짧았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해숙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새로운 차를 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국화차였어요.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좋은 차였죠. 그녀는 소연 앞에 찻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준서한테 들었어. 처가 식구들이 오셨다며?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해숙은 서재로 가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연한 미색 표지에 금색 글씨로 품격 있는 대화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교직 시절 해숙이 직접 만든 자료집이었습니다. 소연아, 이걸 한번 봐. 해숙이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깔끔한 글씨로 3가지 원칙이 적혀 있었어요. 부탁은 구체적으로, 사과는 먼저, 설명은 짧게라는 문구였습니다. 소연은 노트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36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깨달은 거야. 말하는 방법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지더라고. 해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에는 교사 특유의 차분함이 배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처가 아버지가 급히 병원에 가셔야 해서 저희 집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늦게 알려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따로 찾아뵙고 식사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소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시로 든 문장이 자신이 어제 한 말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해숙은 노트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가족 간 대화의 3박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첫째, 상황 설명. 둘째, 감정 인정. 셋째, 대안 제시. 이 3가지만 지켜도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져. 소연은 노트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해숙은 그런 며느리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압박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도 교육의 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한참 후에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실 말하는 게 어려워요. 특히 거절하거나 부탁할 때는 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소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야. 나도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야. 신규 교사 때는 학부모 상담하는 것도 무서웠어. 해숙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4살에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학부모가 항해 전화를 걸어왔는데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던 일. 선배 교사가 대화법을 가르쳐주며 도와줬던 일. 그 후로 매일 거울 보며 말하기 연습을 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죠. 말은 기술이야.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익히는 거지. 소연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해숙은 노트를 소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가. 시간 날 때 읽어보고 실제로 써보면 좋겠어. 특히 뒤에 있는 상황별 대화 예시들을 참고해봐. 소연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으며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끝낸 준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얘기하셨어요? 말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어. 소연이가 말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준서가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형식은 필요해. 그게 예의의 최소치거든. 서로를 존중한다는 표현이지. 해숙은 일어나서 책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 한 권을 꺼내왔어요. 언어와 인격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녀가 은퇴 기념으로 받은 책이었죠. 이 책도 한번 읽어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되어 있어. 소연이 책을 받아들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노력해 볼게요. 그 순간 해숙의 마음속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된 것 같았어요.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국화차는 이제 완전히 식어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소연아, 혹시 처가 쪽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니?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서도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대답은 너무 빨랐고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해숙은 더 묻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하겠지 싶었습니다. 대신 화제를 돌렸어요.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같이 차 마시러 가자. 종로에 새로 생긴 찻집이 좋다더라. 네, 어머님. 이번에는 소연의 대답이 조금 더 밝았습니다. 준서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해숙은 두 사람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라면서요. 밤 9시가 되어 준서와 소연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소연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자. 급할 건 없어. 문이 닫히고 해숙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비어있는 찻잔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심은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꽃을 피우기를, 말의 품격이 마음의 품격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요. 화요일 오후 2시, 해숙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야채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정희였습니다. 정희는 동네에서 소문을 가장 빨리 퍼뜨리는 사람으로 유명했죠. 어머, 해숙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네요. 정희가 다가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어요. 해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카트를 밀며 걷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귀에 쏙 들어오게 하는 특유의 화법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준서 씨 며느리 친정이 식당한다면서요? 대학로 쪽에서? 해숙의 손이 카트 손잡이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그녀는 최대한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정희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요즘 그 동네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던데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나 봐요. 빚도 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빚이라니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희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남의 집 일을 왜 그렇게 궁금해 하세요? 저는 가봐야겠네요. 해숙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가에 빚이 있다면 혹시 소연이가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까요? 시댁보다 처가를 우선시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해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준서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이 알고도 숨긴 거라면 상처가 될 것 같았고 모르는 일이라면 괜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 같았어요. 저녁 6시 동진이 퇴근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자원봉사로 동네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해숙은 식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정혜 씨를 만났는데 동진이 수저를 놓으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진 걸 보니 무슨 일인지 짐작한 것 같았어요. 또 무슨 소문을 퍼뜨리던가. 소연이 친정이 식당을 하는데 요즘 장사가 안 좋고 빚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은 뒤 천천히 말했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하지만 뭐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소연이 행동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정을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지.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큰 걱정이 생겼어요. 혹시 소연이가 준서를 이용해서 처가의 빚을 해결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밉기도 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서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어머니. 잘 지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혹시 너희 정근 생각하고 있니?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놀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내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소연이도 그쪽에서 정규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고요. 해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정근을 가면 자주 볼 수 없을 텐데요. 그것도 며느리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꼭 가야 하니? 서울에도 좋은 학교가 많은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알아보는 중이에요. 준서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해숙은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오후에 해숙은 오래된 친구 은주를 만났어요. 은주도 같은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해숙아, 요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은주의 걱정 어린 물음에 해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연의 무례한 행동, 처가 우선주의, 그리고 최근에 들은 소문까지요. 은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그런데 해수가 혹시 소연이가 처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계산이 있는 건 아닐까? 무슨 말이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의존할 곳이 필요하잖아. 준서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처가를 돕게 하려는 거 아닐까? 은주의 말에 해숙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소연이가 시댁과 거리를 두는 것도 준서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일 수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숙은 또 다른 이웃을 만났어요.
김영애 씨였습니다. 영희는 부동산에서 일하는 남편 덕분에 동네 소식을 빨리 아는 편이었죠. 아, 혜숙 씨. 준서 씨네 이사 간다면서요? 혜숙이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이사라니요. 준서는 정금만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이사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그러는데 준서 씨 아내가 경기도 쪽 아파트 알아본다더라고요. 처가 근처로 간다나 봐요. 혜숙은 충격을 감추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것도 며느리 때문에 말이죠. 저녁이 되어 동진이 돌아왔을 때 혜숙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챘어요. 또 무슨 일이야? 준서가 이사 간대요. 처가 근처로.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부모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날 밤 혜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소연이가 의도적으로 시댁과 거리를 두고 준서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준서를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혜숙은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녀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캐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준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봐야 할까요? 마음은 복잡했고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준서가 혼자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혜숙은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렸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준서는 두 손을 깍지 끼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준서야, 밥은 먹었니? 혜숙이 물었지만 아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동진도 서재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혜숙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았어요. 그녀는 찻잔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소연이가 이번 학기 끝나면 교사 그만두고 공부방 차린대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기간제라도 교사직을 유지하며 정규직을 준비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교직을 떠난다니요. 동진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교장으로서 교직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에게 이 소식은 충격이었죠. 뭐라고? 교사를 그만둔다고? 동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어요. 준서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가 근처에서 수학 공부방을 열 거래요. 아이들 과외도 하고 학원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혜숙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유리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교사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동안 임용 준비한 건 다 무엇이 되는 거야? 준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혜숙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아파트 불빛들만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혜숙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준서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소연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은데 동진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찻잔들이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부가 함께 상의해야 할 일 아니야? 준서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소연이가 요즘 힘들어해요. 기간제 생활이 불안정하고 매번 계약 갱신 걱정해야 하고 차라리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숙이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의 결정이 단순히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자 집안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경력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쌓아온 교직 경력을 다 버리겠다는 거니? 해숙의 질문에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해숙은 계속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죠. 공부방 차리는 자금은? 임대료는? 학원 인허가는 받았니?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운영할 생각이니? 준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은 생각해보지 못한 듯 했어요. 그건 소연이가 알아서 준비한다고. 알아서 준비한다고? 너는 남편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동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거실을 한 바퀴 돌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가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준서야, 내 생각은 어떤데? 정말 소연이가 교사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3살의 어른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소연이는 이미 결심한 것 같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해숙이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준서야,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결정은 함께 해야 하는 거고 서로의 꿈과 목표를 존중해야 하는 거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해숙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와 정면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공부방 관련 자료 찾아본다고. 해숙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내일 소연이 데리고 와. 우리 모두 앉아서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준서가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다그치지는 마세요. 소연이도 나름대로 다그치는 게 아니야. 지도하는 거지. 정면으로 그러나 우아하게. 해숙의 말에는 36년 경력 교사의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의와 품격, 그리고 가족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교육할 생각이었습니다. 준서가 떠난 후 해숙과 동진은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나서는 게 맞을까? 그럼 누가 나서? 준서는 이미 기가 죽어 있고 소연이는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동진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너무 강하게 나가지는 마.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야. 해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해숙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재로 가서 교직 관련 책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교사의 사명, 교육의 가치,
이런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었어요. 내일 며느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해숙은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동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며느리를 제대로 지도하겠다고, 교육자 집안의 품격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금요일 오후 3시 해숙은 준서와 소연을 기다리며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차와 다과를 준비해 놓고 의자들을 가지런히 배치했어요. 동지는 일부러 외출했습니다. 며느리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해숙이 현관으로 나가자 준서와 소연이 서 있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도 말라 있었어요. 뭔가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고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해숙이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교사 그만두고 공부방 연다는 얘기 들었어. 소연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대답 대신 작은 고개짓만 있었어요. 해숙은 준비해온 말들을 차근차근 꺼내려 했지만 소연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정교사가 되는 게 목표였잖아.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순간 소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준서가 당황해서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해숙도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어요. 한참을 울던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해숙이 휴지를 건네며 기다렸습니다. 소연이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한 뒤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은 치매 진단받으셨어요. 초기 알츠하이머래요. 해숙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준서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했죠.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낯선 사람이 오면 불안해하시고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세요. 해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처가를 자주 찾아간 것도 시댁 행사에 빠진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지난번에 어머님 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나가달라고 한 것도 아버지가 낯선 분 오시면 심하게 흥분하셔서 그날도 병원에서 오셨는데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어머니가 모시고 와야 했는데 해숙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자주 온 것도 소연이 처가를 우선시한 것도 다 아픈 아버지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해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절대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식당 운영하시는데 소문나면 장사에 지장 있을까봐. 그리고 체면도 있으시고. 준서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소연아, 나한테라도 말했어야지. 오빠도 학교 일로 힘든데 더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해숙은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댁에 말도 못하고 아픈 아버지를 돌보며 그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을 차리려는 거니? 아버지 가까이에서 돌보려고?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교사 일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급할 때 달려갈 수가 없어요. 공부방이면 제가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고 엄마도 도와드릴 수 있고. 해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겉으로 보이는 무례함 뒤에 이런 아픔이 숨어 있었다니요. 그녀는 소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몰라줬구나.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됐는데, 그날도 제대로 설명도 못 드리고. 해숙이 일어나서 소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시댁에는 말도 못하고 처가의 비밀을 지키느라 혼자 고민했을 그 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가 어른 상태는 지금 어떠니? 해숙이 물었습니다.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약 드시면서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 악화될지 몰라서.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이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준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책감에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네. 소연이가 왜 그렇게 처가에 자주 가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해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 소연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조금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무례했던 것도, 시댁 행사에 제대로 참석 못한 것도. 해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너의 사정도 모르고 섭섭해하기만 했으니까.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겁지 않은, 오히려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면서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그런 순간이었죠. 해숙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아, 앞으로는 이런 일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도 가족이야. 힘든 일일수록 함께 나눠야지.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해숙은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아픈 진실이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한참 동안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물은 그쳤지만 눈가는 여전히 부서 있었어요. 해숙은 부엌에서 따뜻한 꿀차를 가져와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거실에 퍼졌죠. 해숙이 소파에 다시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36년 교사 경력의 단단함이 묻어났어요. 소연아, 사정을 숨길 권리는 있어. 누구나 가족의 비밀을 지켜야 할 때가 있지. 하지만 해숙이 잠시 멈추고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부서있는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길수록 예의는 더 단단해야 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해숙은 탁자 위에 놓인 종이와 펜을 가져와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위기 소통 3단계라고 부르는 게 있어. 첫째, 알림. 둘째, 대안.
셋째 사과. 해숙이 종이에 깔끔한 글씨로 적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준서도 어머니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죠. 알림은 최소한의 사실 통지야.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알려줘야 해. 해숙이 예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교사 특유의 명확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님, 오늘 처가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라고만 해도 충분해.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급한 사정이 있다는 건 알려주는 거지. 소연이 종이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소통을 소홀히 했는지 깨닫는 듯 했어요. 해숙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둘째, 대안 제시. 지금 당장 못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 가능한지 대안을 제시해. 오늘은 어렵지만 다음 주에는 꼭 찾아뵙겠습니다.처럼.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소연아,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통은 필요해. 소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해숙이 마지막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사과. 이건 단순히 죄송합니다가 아니야. 감정을 배려하는 거지. 갑작스럽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님도 놀라셨을 텐데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야.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정말 많이 배워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해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그리고 이제 가족 경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해숙은 새로운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원을 그렸어요. 가운데 큰 원에는 부부, 왼쪽 원에는 시가, 오른쪽 원에는 처가라고 적었죠. 가족 관계에도 우선순위와 경계가 필요해.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양가 부모는 똑같이 중요하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해. 동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상황을 파악한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숙이 남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동진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소연아, 처가 아버님 일은 당연히 중요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댁을 완전히 배제하면 안 돼. 균형이 필요한 거야. 동진이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전직 교장답게 권위 있으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우리도 이제 알았으니 함께 도울 수 있어. 처가 어른 병원 가실 때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 경제적 지원도 할 수 있어. 소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동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 일로 이렇게까지. 해숙이 일어나서 작은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며느리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여기에 우리 가족 일정을 같이 정리해보자. 처가 병원 일정도 적고 시댁 행사도 적고 미리 조율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네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달 일정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처가 아버지 병원 예약 날짜를 말하면 해숙이 시댁 행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준서는 자신의 학교 일정을 확인하며 조율을 도왔죠. 이번 달 셋째 주 토요일은 어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야. 해숙의 제안에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낯선 분들이 많으면 그럼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만나자. 처음엔 나만 가서 인사드리고 다음엔 아버님이 가시고 천천히 익숙해지시도록.
동진의 배려 깊은 제안에 소연이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해숙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소연아,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숨기지 말고, 혼자 짊어지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야.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 준서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연은 남편에게 기대며 작게 울었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진이 일어나서 차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네 사람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해숙이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찻잔을 들었어요. 네 개의 찻잔이 가운데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건배였지만 그 안에는 화해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저녁이 되어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연이 처음으로 시어머니 옆에 앉아 요리를 도왔고 준서와 동진은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했어요.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10시 해숙과 소연은 처가 근처 상가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준서도 함께였고 동진은 처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따로 움직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열쇠를 돌리며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학원이었던 곳이에요. 70평 정도 되고 방은 5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개인의 설명을 들으며 세 사람은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어요. 소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표정도 보였습니다. 해숙이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은 공간이네. 하지만 단순한 수학 과외방으로만 쓰기엔 좀 아깝지 않니? 소연이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깥에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학교도 가까이 있었죠. 돌봄과 배움을 같이 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단순히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말이야. 준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 것 같았어요. 그는 벽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를 도서 공간으로 만들고 저쪽은 수학 교실, 그리고 하나는 글쓰기 교실로 쓰면 좋겠네요.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해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주 1회 품위 있는 말하기와 쓰기 수업을 맡을게. 36년간 국어 가르친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언어 교육을 해주고 싶어.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공부방에 직접 참여하겠다니 꿈만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저희 공부방에. 우리 공부방이지. 가족이 함께 만드는 거니까. 해숙의 말에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어요. 저는 역사 특강을 할 수 있고 행정적인 부분도 도와드릴게요. 학교 선생님들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고요. 세 사람은 빈 공간을 돌아다니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책장을 놓을지, 교실은 어떻게 배치할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만들지 하나하나 의논했어요. 중개인은 그런 그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죠. 오후 1시 동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가 부모님과의 만남이 잘 끝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해숙이 전화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가 어르신들도 우리 계획을 좋아하셨대. 특히 아버님이 안심하신다고 하시더라. 소연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아픈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인사하고 위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준서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네 사람은 다시 모여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짰습니다. 해숙의 집 거실 탁자 위에는 여러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교육 프로그램 안내서, 예산 계획서, 시간표 초안 등이었죠. 월요일과 수요일은 소연이가 수학 집중 지도를 하고, 화요일은 내가 글쓰기 수업, 목요일은 준서가 역사 이야기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해숙의 제안에 소연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이제는 훨씬 편안해진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펜을 들고 무언가를 계산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문제예요. 임대료도 있고 교재비도 있고. 동진이 안경을 쓰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직 교장답게 예산 관리에는 전문가였어요. 초기 자금은 우리가 일부 지원할게. 대신 수익이 나면 천천히 갚으면 돼.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저희가 대출받아서. 가족끼리 무슨 대출이야.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해숙이 덧붙였습니다.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지원이 아니야. 우리도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투자라고 생각해. 준서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소연은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해숙은 며느리와 함께 교재를 고르러 서점에 갔습니다. 이 책은 어때? 초등학생들이 읽기 좋은 동화책이야. 해숙이 책을 들어보이자 소연이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동료 교사처럼 머리를 맞대고 교재를 골랐어요. 예전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런 책도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동화책인데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소연의 제안에 해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1개월 후 드디어 함께 배움터라는 이름으로 공부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소연의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딸이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운 듯 했어요. 해숙이 개원 인사말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따뜻했어요. 함께 배움터는 단순한 학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품격과 인성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소연이 시어머니 옆에 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준서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고 동진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처가 부모님도 기쁜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숙은 아이들 앞에서 책을 펼쳤어요. 36년간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왔습니다. 소연은 옆 교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준서는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모두가 모였을 때 해숙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이 현실이 되는 첫날.
소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해숙이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은 길고 따뜻했어요. 밉상이었던 며느리는 이제 함께 꿈을 꾸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4월의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함께 배움터는 주말 수업이 끝나고 조용해졌어요. 해숙은 교실 정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그때 뒤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해숙이 돌아보니 소연이 우산 2개를 들고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예전처럼 긴장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시댁에 모시고 가고 싶어요. 준비한 게 있어서요. 해숙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을 쓰고 빗속을 걸었어요. 봄비는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상쾌한 느낌이었습니다. 길가의 벚나무들은 이미 꽃이 지고 연한 초록색 잎들이 돋아나고 있었죠. 시댁에 도착하자 동진과 준서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미리 연락을 한 것 같았어요.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정성스럽게 차려진 다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죠. 소연이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해숙이 놀라서 말리려 했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예의가 가장 큰 무례였습니다. 아무리 제 아버지 병 때문이라 해도 어머님의 체면과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해숙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정식 사과가 이렇게 정성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가르쳤던 사과의 형식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설명, 감정 인정,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까지.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교육자 집안의 명예를 제가 실추시킨 것 같아 죄송합니다. 기간제 교사로서도 부족했고 며느리로서도 실격이었어요. 동진이 손을 들어 소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전직 교장의 위엄이 아니라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아, 일어나. 이제는 우리가 미안해. 내 아픔을 몰라주고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준서가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감정적으로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해숙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가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비녀가 들어 있었어요. 은으로 만든 비녀에는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이건 내 시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그분도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받으셨대. 이제 내 차례야. 소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녀를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전통과 인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어머님, 이런 귀한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집안의 진짜 며느리야. 아니, 딸이야. 해숙이 직접 소연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진짜 모녀 같았어요.
소연이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은 길고 따뜻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교양은 상대의 얼굴을 지켜주는 기술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해숙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진심을 나누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지. 동진이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커다란 냄비였어요.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콩나물국이었어요. 비 오는 날엔 뜨끈한 콩나물국이 최고지. 다 같이 먹자.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을 앞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준서가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콩나물국 정말 맛있어요. 소연아, 나중에 레시피 배워야겠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긴장이나 불안이 없었어요. 대신 편안함과 소속감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네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함께 배움터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처가 어르신 병원 일정은 어떻게 조율할지, 여름 휴가는 다 같이 어디로 갈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여름엔 다 같이 제주도 어때요? 처가 부모님도 모시고 가면 좋겠어요. 준서의 제안에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상태가 휠체어 접근 가능한 숙소 찾으면 돼. 내가 알아볼게. 동진의 배려 깊은 말에 소연이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아픈 아버지를 생각해 주다니요. 저녁이 되고 비가 그쳤습니다. 창밖으로 무지개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해숙이 창가에 서서 무지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우리도 힘든 시간을 거쳐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소연이 시어머니 옆에 서서 같이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에 꽂힌 은비녀가 저녁 햇살에 반짝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받아주셔서. 해숙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준서와 동진도 창가로 와서 함께 섰습니다. 네 사람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밉상이던 며느리는 이제 사정을 설명하고 예의를 지키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했어요. 해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이라고. 그녀는 며느리를 가르치려 했지만 결국 자신도 배웠어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말이죠. 가족 간의 갈등은 때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해숙과 소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처와 오해 뒤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무엇보다 가족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이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의 위로와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분명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도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세월 담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